단 400달러로 시작해서 2억 달러, 자산가가 된 전설적인 투자자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본 주식 투자 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으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99%의 투자자들이 실패하는지, 그리고 상위 1%에 속하는 투자자들만이 알고 있는 진짜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리처드 데니스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분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했던 진정한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1970년대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시작된 그의 투자 여정은 마치 현대판 신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아일랜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10대 시절부터 거래소 바닥에서 일하며 시장의 흐름을 몸으로 체득했던 그는 남들이 복잡한 차트 분석과 기업 분석에 매달릴 때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데니스의 투자 철학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추세 추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추세 추종은 단순히 주가가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파는 그런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는 시장이 보여주는 신호를 읽고 그 신호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시스템적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정적 투자, 직감적 투자와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고점에서 매수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저점에서 매도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데니스는 이런 인간의 본능적 한계를 인정하고 감정을 배제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시스템은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작동했고, 이것이 바로 그를 전설로 만든 핵심 요소였습니다.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데니스가 만든 가장 유명한 투자 프로그램으로 그가 직접 선발한 23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투자 비법을 전수한 실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실험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터틀들은 4년 동안 연평균 8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방법론의 힘을 증명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데니스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핵심은 브레이크아웃 전략입니다. 이는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의 최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고 최저점을 하향 돌파할 때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일간의 최고가를 돌파하면 매수 신호로 인식하고 10일간의 최저가를 하향 돌파하면 손절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방식은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교한 리스크 관리와 결합되어야 진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포지션 사이징입니다. 데니스는 전체 자본에서 각 종목에 투자할 비중을 과학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한 종목에 모든 돈을 몰아넣지 않았으며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좋은 종목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때로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엄격한 손절 원칙입니다. 데니스는 투자할 때마다 미리 손절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기계적으로 손절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손실을 인정하고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네 번째 핵심은 수익 실현의 타이밍입니다. 데니스는 수익이 나는 포지션을 성급하게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추세가 지속되는 한 최대한 오래 보유하면서 큰 수익을 노렸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투자 심리와는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수익이 나도 빨리 실현하고 싶어 하지만 데니스는 작은 손실은 빨리 정리하고
큰 수익은 끝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전략들이 효과적인 이유는 시장의 본질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횡보하다가 가끔씩 큰 움직임을 보입니다. 데니스의 전략은 이런 큰 움직임을 포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작은 손실을 여러 번 감수하더라도 한 번의 큰 수익으로 전체적인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데니스의 성공 비결은 특정한 매매 기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일관된 접근,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방식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같은 기준으로 매매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일관성이야말로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데니스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시장에서 동시에 거래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원자재, 외환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산 투자가 아니라 각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시장마다 움직이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시장에서 거래하면 전체적인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수익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 데니스의 전략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의 브레이크아웃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수가 일정 기간의 고점을 돌파하면 시장 전체가 상승 추세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개별 종목들 중에서도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나는 종목들을 찾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종목 선정에서는 거래량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데니스는 유동성이 충분한 종목에만 투자했는데 이는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매수나 매도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나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한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전체 자산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니스는 보통 한 종목에 전체 자산의 2% 이상 리스크를 지지 않았습니다. 즉, 손절 기준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자산의 2%를 넘지 않도록 포지션 크기를 조절했습니다. 심리적 측면에서 데니스의 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상당한 인내심과 절제력을 요구합니다. 연속적인 손실을 겪을 때도 시스템을 믿고 계속 실행해야 하고 큰 수익이 날 때도 성급하게 실현하려는 유혹을 견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백테스팅과 모의 투자를 통해 자신의 전략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백테스팅이란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신의 투자 전략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시뮬레이션해보는 과정입니다. 데니스의 전략을 한국 주식시장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실제 투자할 때 더 확신을 가지고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데니스가 강조했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입니다. 그는 한 번 만든 시스템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장의 변화에 맞춰 전략을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투자자도 그에 맞춰 진화해야 합니다. 현대의 개인 투자자들은 데니스 시대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차트, 다양한 기술적 지표, 자동 매매 시스템 등을 활용하면 데니스의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도구는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투자 철학과 일관된 실행력입니다.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데니스도 처음부터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신만의 시스템을 완성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투자는 마라톤과 같아서 꾸준함과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데니스의 성공 스토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시스템의 힘입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직감에 의존하는 투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된 시스템에 따라 일관되게 투자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데니스가 증명했듯이 올바른 원칙과 철저한 실행만 있다면 누구든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도 데니스와 같은 체계적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투자에서 벗어나 원칙에 따른 투자로 전환한다면 분명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준비된 투자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데니스의 투자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당신도 투자 시장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데니스의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도 통용될 수 있을까요? 시장은 1970년대와 비교해서 완전히 달라졌고 고빈도 거래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이런 전통적인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답은 예입니다. 오히려 시장이 복잡해질수록 데니스식 접근법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현대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정보의 과잉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뉴스가 쏟아지고 각종 분석 리포트와 전문가 의견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정보들은 오히려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데니스의 방법론은 이런 잡음을 모두 차단하고 오직 가격 움직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정보 과잉 시대에 더욱 유효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에서는 감정적 거래가 더욱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투자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이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소문이나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데니스처럼 체계적이고 감정을 배제한 접근법은 더욱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데니스의 제자들인 터틀 트레이더들의 후일담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명의 터틀 중에서 진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데니스에게 배운 원칙을 끝까지 고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중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형하거나 원칙을 어긴 사람들은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는 투자에서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특히 커티스 페이스라는 터틀 트레이더는 데니스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 수십 년간 연평균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만의 헤지펀드를 설립해서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수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은 데니스의 방법론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살아있는 전략임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데니스의 전략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몇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연속적인 손실을 경험할 때 시스템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강해집니다. 데니스 자신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때로는 자신의 원칙을 어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기적인 관점을 잃지 않고 자신의 시스템을 믿고 계속 실행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자본의 규모입니다. 데니스의 전략은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비율의 문제입니다. 100만 원으로도 데니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고 1억 원으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본의 크기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기술적 구현입니다. 데니스 시대에는 모든 계산을 수작업으로 했지만 현재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투자 플랫폼을 활용해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도구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근본적인 투자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데니스의 전략을 한국 시장에 적용할 때는 몇 가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고 감정적 거래 패턴이 강합니다. 또한 대기업 계열사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보다는 섹터나 테마 중심의 움직임이 강합니다.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전략을 미세 조정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은 전체 시장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브레이크아웃을 먼저 확인하고 연관된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시장 전체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데니스가 특히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는 실패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을 즐겼습니다. 매번 손실을 기록할 때마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한 번에 큰 손실을 경험하면 투자 자체를 포기하거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데니스는 손실도 투자의 일부라고 받아들였고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수익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별적인 거래의 성공이나 실패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데니스의 투자 스타일에서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시장 타이밍에 대한 접근법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데니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추세가 확실해진 후에 진입해서 추세가 끝날 때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는 것보다 확실한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는 그의 철학을 반영합니다. 현재 한국의 투자 환경에서 이런 접근법은 특히 유용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데니스처럼 명확한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데니스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존의 방법을 반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검증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아이디어도 있었지만 그런 실패들조차 귀중한 학습 경험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현재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투자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현재, 한번 배운 지식에만 의존해서는 오래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시장 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성공하려면 데니스처럼 끊임없이 학습하고 적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ESG, 투자나 테마주, 투자 같은 새로운 트렌드들도 데니스의 원칙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테마나 스토리에 휘둘리지 않고 실제 가격 움직임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토리라도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데니스가 터틀들에게 가르쳤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확률적 사고입니다. 투자에서는 100%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판단을 확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패턴이 나타났을 때 70% 확률로 상승한다면 그 패턴을 발견할 때마다 일관되게 매수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70%의 승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률적 사고는 감정적 판단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 번의 손실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전체적인 확률 게임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속적인 성공에도 과도하게 자신감을 갖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니스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단순함에 대한 추구입니다. 그의 전략은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고도의 분석 기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몇 가지 간단한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복잡한 것을 선호하는 현대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데니스의 사례는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간단하면서도 검증된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전략은 오히려 실행 과정에서 실수를 유발하고 일관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결국 데니스의 진정한 가르침은 기법이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와 철학에 있습니다. 체계적 접근법, 감정 통제, 리스크 관리, 일관된 실행력 등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투자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이런 원칙들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투자 상식을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월스트리트에서 피터 린치의 기록을 깨뜨린 단 한 명의 투자자, 바로 빌 밀러의 투자법을 공개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치 투자라고 하면 PER이 낮고 안전한 기업만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빌 밀러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으로 아마존, 구글 같은 기술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빌 밀러가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그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15년 연속으로 S&P 500 지수를 이긴 유일한 펀드 매니저입니다. 연평균 16.4%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피터 린치조차 넘어서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의 투자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이 외면하던 기술주들을 과감하게 매수하면서도 가치 투자의 원칙을 지켜나갔거든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거나 반대로 너무 비싸 보여서 매수하지 않았는데 그 주식이 몇 배로 오르는 걸 지켜본 적 말이에요. 빌 밀러는 바로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는 독특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가치 투자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편견과 오해를 역이용하는 천재적인 전략을 구사했거든요. 빌 밀러의 투자 철학의 핵심은 바로 다면적 가치평가, 분석이라는 독창적인 방법론입니다. 기존의 가치 투자자들이 단순히 PER, PBR 같은 지표만 보는 것과 달리 그는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 경쟁력, 시장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기술주의 경우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로는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파하고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만들어냈죠. 그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은 심리적 요인을 활용하라입니다. 시장에는 항상 비합리적인 투자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감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좋은 기업의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 밀러는 바로 이런 순간을 노렸어요. 다른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팔 때 그는 차분하게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분석하고 과감하게 매수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버블 당시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기술주를 기피했지만 그는 아마존, 델 컴퓨터 같은 기업들의 장기적 잠재력을 보고 꾸준히 매수해 나갔죠. 두 번째 원칙은 내재 가치의 중심 성향 수준까지 대폭 할인된 기업을 사라입니다. 이건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정말 좋은 기업이 일시적인 악재나 시장의 오해로 인해 실제 가치보다 훨씬 싸게 거래될 때 매수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정말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한다는 점이에요. 빌 밀러가 아마존에 투자했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1990년대 후반 아마존은 적자 기업이었고 많은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이 외면했어요. 하지만 빌 밀러는 아마존의 매출 성장률, 시장 점유율 확대 속도, 고객 충성도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회사가 미래에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예상대로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이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했고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십 배의 수익을 안겨주었죠. 세 번째 핵심 전략은 평균 매입 단가를 최저로 낮춰 승부하라입니다. 이는 단순히 분할 매수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빌 밀러는 좋은 기업을 발견하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무작정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건전한지를 계속 점검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기업의 기본적인 경쟁력이 악화되었다면 과감하게 손절매를 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15개에서 5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집중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라입니다. 이는 현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백 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접근법이에요. 빌 밀러는 소수의 우량 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각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정말 확신하는 종목에 큰 비중을 할당함으로써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집중 투자가 곧 고위험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빌 밀러는 각 종목에 대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분석했고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했어요. 예를 들어 같은 업종의 기업들에만 집중하지 않고 서로 다른 산업군의 기업들을 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각 기업의 비중도 적절히 조절해서 한 종목의 급락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했죠. 다섯 번째 핵심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최대로 높여라입니다. 이는 개별 종목의 수익률보다는 포트폴리오 전체의 성과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빌 밀러는 종종 일부 종목에서는 손실을 보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그 이상의 수익을 내서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개별 매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의 매도 전략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빌 밀러는 세 가지 경우에만 주식을 매도했어요. 첫 번째는 기업의 가치가 적정 수준까지 올랐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이 시간이 흐르면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즉, 처음에는 비싸 보였던 주식도 기업이 성장하면서 적정 가격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두 번째 매도 시점은 더 좋은 저평가 주식을 발견했을 경우입니다. 이는 기회비용의 개념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때도 충분한 분석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의 근본적인 전략이나 원칙이 바뀌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사업 방향을 완전히 바꾸거나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기업 문화가 달라졌을 때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빌 밀러는 이런 변화가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 망설이지 않고 매도했습니다. 빌 밀러의 투자법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바로 기술주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가치 투자자들은 기술주를 투기적인 종목으로 여겼어요. 변동성이 크고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로는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빌 밀러는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일찍부터 파악했고 기술주도 올바른 방법으로 분석하면 훌륭한 가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기술주를 평가할 때 매출 성장률, 시장 점유율, 기술적 우위,
네트워크 효과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예를 들어 구글의 경우 검색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과 광고, 수익 모델의 확장성을 높이 평가했고, 애플의 경우 혁신적인 제품 개발 능력과 브랜드 충성도를 주목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전통적인 PR, PBR로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이었죠. 특히 빌 밀러는 네트워크 효과라는 개념을 투자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란 사용자가 많을수록 그 서비스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현상을 말해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기업들은 한번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면 후발 기업들이 따라잡기 매우 어려워지고 결국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빌 밀러는 바로 이런 기업들을 일찍 발견해서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썼어요. 하지만 빌 밀러의 투자법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큰 손실을 입기도 했어요. 특히 금융주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발목을 잡았죠. 하지만 이런 실패 경험도 그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더욱 엄격한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현재 빌 밀러는 자신의 개인 자산의 50%를 비트코인과 관련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전히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70대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빌 밀러의 투자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기업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트나 기술적 지표만 보지 말고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경쟁력이 무엇인지, 미래 성장 가능성은 어떤지를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해요. 빌 밀러는 한 기업을 분석할 때 수개월에서 수년간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의 편견과 오해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주식을 기피할 때 그 이유가 정말 합리적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해요. 때로는 시장의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 좋은 기업이 헐값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때도 철저한 분석 없이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빌 밀러는 보통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했어요. 단기간의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주의 경우 초기에는 손실을 볼 수 있지만 기업이 성장하면서 나중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포트폴리오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무작정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하기보다는 정말 확신하는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때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할당하면 위험하니까 적절한 분산도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서 투자 논리가 바뀌었거나 더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과감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빌 밀러는 평생에 걸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복잡계 이론, 행동경제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투자에 접목시켰죠.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공부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빌 밀러의 투자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방법론입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확신, 그리고 장기적인 인내심에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원칙들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확고히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빌 밀러처럼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에는
빌 밀러 같은 해안을 가진 투자자들이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과 발견했을 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입니다. 빌 밀러의 투자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빌 밀러가 정말 천재적인 부분은 바로 시장 심리를 읽고 활용하는 능력이었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 그는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장이 극도로 비관적일 때 최고의 투자 기회가 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빌 밀러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회로 여겼습니다. 빌 밀러의 또 다른 비밀 무기는 바로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산업이나 기업을 포기할 때 그는 그 속에서 진짜 기회를 찾아냈어요. 1990년대 말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소매업체들이 인터넷 쇼핑몰에 밀려 망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빌 밀러는 월마트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인터넷을 활용해서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월마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옴니채널 전략으로 여전히 세계 최대 소매업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죠. 빌 밀러가 특히 강조했던 건 질적 분석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숫자로 나타나는 재무제표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코카콜라의 경우 단순히 매출이나 이익만 보면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전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와 유통망, 그리고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고려하면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질적 분석을 위해서는 기업 경영진과의 직접적인 만남도 중요합니다. 빌 밀러는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의 CEO나 CFO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비전과 경영, 철학을 직접 들어보는 걸 선호했어요. 숫자로는 알 수 없는 경영진의 역량이나 회사의 미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CEO를 직접 만나기는 어렵겠지만 대신 주주총회나 컨퍼런스 콜, 경영진 인터뷰 등을 통해 비슷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빌 밀러는 또한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도 뛰어났습니다. 단순히 개별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산업 전체의 구조와 변화 방향을 파악했어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 투자할 때도 단순히 넷플릭스라는 회사만 본 게 아니라 미디어 산업 전체가 스트리밍으로 변화하는 거대한 흐름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넷플릭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 빌 밀러가 주목했던 건 플랫폼 비즈니스의 잠재력이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 등이 대표적인 예죠. 이런 플랫폼들은 거래가 늘어날수록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 밀러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파워를 일찍부터 간파하고 관련 기업들에 투자했어요. 하지만 빌 밀러의 투자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좋은 기업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를 결정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빌 밀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 매수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좋은 기업을 발견했을 때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추가로 매수하는 방식이었죠. 이런 방식의 장점은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때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놓으면 나중에 주가가 회복되었을 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을 쓸 때는
반드시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건전한지를 확인해야 해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는데도 계속 매수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빌 밀러는 매도 타이밍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이 나면 성급하게 매도하는 실수를 하는데 빌 밀러는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오히려 더 오래 보유하라고 조언했어요. 워런 버핏이 내가 선호하는 보유 기간은 영원이다라고 한 것처럼 빌 밀러도 진정한 우량 기업은 가능한 한 오래 보유하는 게 좋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오래 보유하라는 건 아니에요. 빌 밀러는 정기적으로 보유 종목들을 재평가해서 투자 논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점검했습니다. 만약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거나 시장 환경이 변해서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워 보이면 과감하게 매도했어요. 또한 더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했을 때도 기존 보유 종목을 매도해서 자금을 옮기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빌 밀러의 리스크 관리 방식도 매우 독특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변동성을 리스크로 여기는 반면 빌 밀러는 변동성을 오히려 기회로 봤어요.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주가가 크게 오르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접근법이 가능한 건 그가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리스크는 변동성이 아니라 영구적인 자본 손실이라고 빌 밀러는 강조했어요. 즉, 기업의 가치가 영구적으로 훼손되어서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진짜 위험하다는 거죠.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 경쟁력, 경영진의 역량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빌 밀러는 또한 기회비용의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다른 대안과 비교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 기업에 투자할지 B 기업에 투자할지 고민할 때 단순히 A 기업이 좋다고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B 기업과 비교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투자 결정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현재 시점에서 빌 밀러의 투자법을 적용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정보의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어요. 따라서 단순한 정보, 우위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정보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죠. 둘째,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져서 명백한 저평가 주식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더 세밀하고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해요. 셋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져서 기업의 경쟁력이 예전보다 빨리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넷째,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해외 요인들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을 분석할 때도 글로벌 트렌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빌 밀러의 투자법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려면 무엇보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투자 고수가 될 수는 없어요.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만 진정한 투자 실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빌 밀러 역시 수십 년간의 경험과 노력을 통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완성했거든요. 여러분도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빌 밀러처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